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란 책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장에 해당하는 이제 9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9장은 특히나 관심이 있는 것이 지난 대선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크게 찬반이 엇갈리는 기본소득에 관련된 이 책의 저자들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인용해서 상반된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봐라. 기본소득을 옹호하고 있다. 또 반대로는 이 책을 봐라.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있다. 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9장 돈과 존엄입니다. 우리 책의 473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인도 북부의 유서 깊은 도시 럭크나우에 오는 방문객은 의뢰, 도시 중심부에 있는 18세기의 거대한 인도 이슬람 조형물 바라 이맘바라를 찾는다. 그 시기 건축물 치고는 특이하게도 이것은 성체도, 궁전도, 모스크도, 묘지도 아니다. 여행 가이드들은 관광객들 듣기에 흥미로우라고 많이 각색한 게 틀림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비지트가 들은 이야기는 바라 이맘바라가 영국 통치자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당시의 왕국이 건설한 방어 체계의 일부라는 것이었다. 어딜 봐도 성체와는 비슷하게 생긴 구석이 없는데도 말이다. 사실 바라 이맘바라는 아와드의 왕 아사프 우드 다울라가 1784년에 대흉작으로 굶주리던 백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은 일종의 공공사업이었다. 이와 관련해 아비지트가 매우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낮에는 백성들이 건물을 짓고 밤에는 지배층이 건물을 다시 부수었기 때문에 완공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었다. 지배층도 농업 소출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었으므로 흉작이 들었을 때 굶주리게 된 것은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귀족인지라 자신이 그토록 끔찍하게 공고한 상황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그들이 일하는 시간을 밤으로 분리했다는 것이다. 귀족의 체면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해야 했느냐에 대해 각자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또 실제로 그때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담고 있다. 우리가 종종 잊곤 하지만 도움을 줄 때는, 특히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는 도움받는 사람의 존엄을 최대한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때 아사프 우드 나울라는 적어도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맞다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사회정책을 고민할 때 돈과 존엄 사이의 긴장관계를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현재의 담론을 보면 한쪽 끝에는 시장 경제에서 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현금을 주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손 터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스스로 알아서 할 능력이 없으므로 운명대로 살도록, 즉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그들의 삶에 매우 세세하게 개입해서 그들의 선택지를 제약하고 그 제약을 벗어날 경우에는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쪽은 공공정책 수혜자들의 자존감은 우리가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그들의 자존감 따위에는 아예 관심이 없거나 그들이 공공정책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존감을 버리는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존중받고 싶다는 욕망이야말로 사람들이, 특히 그 프로그램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다. 그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종종 실패한다.
이 문제가 사회정책의 고안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장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자. 네, 다음 소제목은 사회복지계의 잇 아이템입니다. 오늘날 보편기본소득, 영어로는 Universal Basic Inc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UBI라고 부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날 보편기본소득 UBI는 사회복지 프로그램계의 잇 아이템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우아한 단순함이 있으며 실리콘밸리 기업가, 미디어 거물, 일부 철학자와 경제학자, 독특한 정치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이 개념은 20세기 중반에 복지국가 개념이 그랬던 것만큼이나 모던하다. 보편기본소득은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상당한 금액의 기본적인 소득을 각자의 구체적인 필요와 상관없이 일괄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금액은 월 1,000달러다. 월 1,000달러라면 빌 게이츠에게는 푼돈이겠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어서 이만한 돈을 기본소득으로 받으면 일자리 없이도 어느 정도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은 자신들이 불러온 혁신, 많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에서 몰아내는 이 심각한 사회적 탈구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이에 대한 완충망으로서 기본소득 개념을 좋아한다. 2017년 프랑스 대선에서는 브누아 아몽 이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웠다. 여기서 브누아 아몽에 대한 설명은요, 프랑스와 올랑드에 이어 후보로 나선 프랑스 사회당 대통령 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운 판세를 되돌리지 못해서 패배했다. 미국에서 힐러리 클린턴도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하지만 힐러리 클린턴도 대선에서 패배했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안을 국민투표에 붙였다.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유권자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인도에서는 최근 재무부의 공식 문서에 기본소득이라는 주제가 등장했고 경쟁 관계인 주요 정당 두 곳 모두가 조건부가 아닌 현금 이전 프로그램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두 당의 정책 모두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 프로그램은 아니다. 적어도 밀턴 프리드먼 이래로 경제학자들도 오랫동안 보편 기본소득 개념에 담겨있는 그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자는 태도를 대체로 지지해왔다. 대개 경제학자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는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안다는 가정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정부 관료가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복지 수급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그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두는 것이 명백하게 옳은 일이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 게 제일 좋을지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안다. 먹을 것을 사는 게 합리적이라면 그들은 먹을 것을 살 것이다. 옷을 사는 게 더 유용하다면 그들은 옷을 사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미국의 SNAP, 영어로는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예전에 푸드 스탬프라고 불렀던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 같은 제도는 지급받은 돈으로 식품만 살 수 있게 정해놓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수급자의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다. 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 멕시코의 프로그레사, 오포르튜니나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어퍼튜니티를 아마 스페니쉬로 이렇게 오포르튜니나데로 읽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스페라 및 이와 유사한 각국의 프로그램도 수혜자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므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셈이다. 이러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쓸데없이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꼴이다. 어떤 행동이 정말로 그들에게 좋은 행동이라면 정부가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 것이고, 어떤 행동이 그들에게 좋은지에 대해 정부와 그들의 의견이 다르다면 당사자인 그들의 의견이 옳을 가능성이 크다. 2019년 초에 좌파 성향의 새 멕시코 정부는 조건부 프로그램인 프로스페라를 조건 없는 현금 이전 프로그램으로 바꾸겠다고 방침을 발표하면서 건강 강좌 참석, 의료 검진 등 여러 의무사항이 여성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상 집단도 설정하지 않고
조건도 달지 않은 보편 프로그램에는 매우 현실적인 장점도 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와 조건을 잘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관리 감독 절차가 수반된다. 수혜자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 가령 수혜자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거나 자녀에게 건강검진을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조건을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데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 멕시코에서는 가정당 이전소득 100페소를 지급할 때 비용이 10페소 정도 드는데 그 10페소 중 34%가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데 들어가고 25%가 이행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는 데 들어간다. 또 규정이 너무 많으면 수혜 자격이 있더라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래 의도한 대상자 규모보다 훨씬 적은 수만 혜택을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모로코에서 에스테르는 수돗물이 나오는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대출 보조를 해주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적이 있다. 에스테르가 처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프랑스 회사 베올리아는 베올리아 버스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이 버스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새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버스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에스테르가 집집마다 다녀보니 사람들은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호하게나마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알고 봤더니 신청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고 버스에서는 신청할 수 없었다. 수혜 대상자는 주거지와 재산 상황 등을 증빙하는 여러 장의 서류를 가지고 시청에 가서 신청서를 써야 했고 몇 주 뒤에 다시 시청에 가서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에스테르의 연구팀은 간단한 서비스 하나를 제공해 보기로 했다. 현장 담당자가 집집마다 찾아가서 필요한 서류의 복사본을 받아다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서 시청에 제출해 주는 것이었다. 이 개입은 매우 효과가 있어서 신청률이 7배가 되었다. 게다가 복잡한 신청 절차에 겁을 먹은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을 가장 필요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델리에는 사별하거나 이혼한 빈곤 여성이 매달 1,500루피, 구매력 평가 환율로 $85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여성들에게는 상당한 금액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계은행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혜 대상 여성 중 3분의 2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이 한 이유였다.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절차를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이다. 한 실험에서 프로그램의 신청 규정 혹은 그 규정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 부족이 어느 정도 신청을 저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혜 자격이 있는 인도 여성 1200명을 무작위로 4집단으로 나누었다. 한 집단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한 집단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함께 신청 절차와 관련해 도움을 주었고 한 집단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및 신청 절차와 관련한 도움에 더해 비정부 기구의 현장 담당자가 신청을 받는 사무실에 함께 가주었다. 이 세 집단이 실험 집단이고 마지막 집단은 기준 집단이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경우 기준 집단에 비해 신청 절차에 착수하는 사람은 늘었지만 실제로 신청을 완료하는 사람을 크게 늘리지는 못했다. 이와 달리 신청 절차를 도와주면 더 많은 사람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 집단에서는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사람이 기준 집단 15%보다 6%포인트가 더 많았다. 그리고 신청을 받는 사무실에 함께 가주기까지 하면 기준 집단보다 11%포인트가 더 많아졌다. 중요하게도 가장 취약한 처지인 여성들, 비문해자, 인맥이 가장 없는 사람 등이 이와 같은 추가적인 도움으로 가장 크게 이득을 보았다. 이는 그들이 기존의 절차에서 가장 배제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점과도 부합한다. 하지만 추가적인 도움을 받았어도 신청을 완료하는 사람의 비중은 여전히 26%에 불과했다. 신청만 하면 돈을 거저 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아마도 어떤 여성들은 정부가 지급을 이행할 능력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어차피 돈을 못 받을 테니 복잡한 신청 절차를 굳이 밟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수백만 명의 아동이 추가로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의 아동이 갑자기 증가한 것은 가난한 부모, 이미 다른 빈곤 관련 복지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부모들의 아동은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도록 규정을 바꾼 다음부터였다. 그런데 사실 이 아이들은 2004년에 무료 급식 제도가 도입되었을 초기부터도 수혜 자격이 있던 아이들이었다. 다만 그때는 부모가 직접 신청 절차를 밟아야 했다는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수혜 자격이 되는데도 많은 아이들이 무료 급식을 받지 못했던 이유였다. SNAP도 그렇다. SNAP의 이름이 잠시만요. 너무 앞부분에 있어서 네, 이게 미국의 푸드 스탬프를 대체했던 영양 보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네, 제가 까먹어서요. 네, 영양 보조 프로그램이라 하겠습니다. 영양 보조 프로그램도 그렇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자격이 충분히 되어 보이는데도 영양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는 노년층 3만 명 중 무작위로 일부를 선정해 수급 자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알려주었고 그중 다시 무작위로 선정된 일부에게는 신청 절차를 도와주었다. 9개월 뒤 기준 집단에서는 6%만 신청을 했는데 정보를 준 집단에서는 11%가, 신청 절차까지 도와준 집단에서는 18%가 신청을 했다. 미국에서는 빈민층이라고 규정되면 낙인이 찍히는 것도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큰 장애물이다. 이 낙인은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산물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현실의 실증 증거들과는 매우 상반되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매우 강해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이 될 만큼 가난하다는 것을 남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주 저소득층 노동자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볼 수 있었다. 상상하다시피 SNAP의 옛 이름인 푸드 스탬프라는 명칭은 과거의 도장, 즉 스탬프로 식품 구입권을 지급했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푸드 스탬프 수급자들은 직불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받는다. 쿠폰을 낼 때 수급자임이 드러나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도장이나 쿠폰이 아니라 전자카드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영양 보조 프로그램 대상자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무회사 H&R 블록은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실험을 해보았다. 1월에 이곳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 대다수는 세금 환급 신청을 하러 오는 저소득층 노동자다. H&R 블록은 몇몇 사무실에서는 방문자 중 푸드 스탬프 수급 자격이 될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SNAP 전자카드를 캘리포니아주 우대카드라고 표현한 팸플릿을 나누어 주었다. 홍보 전문회사의 도움으로 제작된 이 팸플릿에는 이 카드가 슈퍼마켓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묘사되어 있었고 일자리가 있는 사람도 자격이 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다. H&R 블록의 또 다른 몇몇 사무실에서는 사람들에게 푸드 스탬프 수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통상적으로 푸드 스탬프를 묘사하는 데 쓰일 법한 언어로 설명한 팸플릿을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양쪽 사무실 모두에 해당 메시지를 각각 더 강조해서 표현한 현수막을 걸었다. 그랬더니 푸드 스탬프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홍보한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자신이 수혜자 심사에서 불공정하게 떨어질 게 뻔하다는 생각도 프로그램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꺼리게 만든다. 이 때문에 극빈층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은 복지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 중 30%가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노숙자이던
노숙자이던 티에리 로시가 보인 반응은 우리 가족은 30%에 틀림없이 들지 못할 거야 였다. 그는 그 프로그램이 모든 사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 나는 내가 떨어질 게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평생 떨어져 보기만 한 사람으로서 붙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언가에 지원해 보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린 것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비생산적인 비관주의를 모로코에서도 볼 수 있었다. 에스테르와 동료 연구자들은 테이스이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에 대해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했다. 테이스이르는 전통적인 방식의 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으로 자녀가 학교에 출석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 수당을 지급했다. 에스테르의 연구팀은 이 프로그램을 조건을 두지 않는 현금 이전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았다. 후자는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지만 학교에 아이가 꾸준히 출석하는 것을 수령 조건으로 요구하고 출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 에스테르는 조건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가정을 방문해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 집에는 학령기 아동이 3명 있었고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따라서 충분히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을 텐데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일용직인 그 집 아버지는 종일 때로는 며칠씩 마을 밖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를 빠지지 않고 나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을 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결석을 자주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나쁜 부모로 보이게 될까봐 우려했던 것이다. 데이터를 보면 이 집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학교를 중퇴할 위험이 큰 몇몇 가정이 수급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불안해서 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을 포기했다.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가 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 쫓겨나는 수모를 피하고 싶었고 그러한 일이 생길지 모를 위험을 감수하느니 스스로 먼저 나가는 편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에스테르와 연구팀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가정에서 취약률을 높이려면 가난한 가정이 자녀를 잘 교육시키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현금을 지급하는 비조건 프로그램이 자녀를 잘 교육시킬 것을 의무적인 조건으로 두고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프로그램보다 실제로 자녀 교육을 향상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입니다. 현재 소득 이전 프로그램이 가진 단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보편 기본소득에 대한 저항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조건이 많이 붙어 있지 않고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이전 프로그램은 세계의 모든 곳에서 왜 이렇게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인가? 가장 간단한 한 가지 이유는 돈이다. 보편 프로그램은 수혜 대상에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매달 모든 미국인에게 $1,000를 주려면 연간 3.9조 달러가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 존재하는 모든 복지 프로그램을 다 합한 것보다 1.3조 달러나 많은 것이고 연방정부 예산 전체 그리고 미국 경제 규모의 2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국방, 공공교육 등 전통적인 정부 기능을 줄이지 않으면서 이만한 자금을 조달하려면 기존의 모든 복지 프로그램을 없애고 추가로 미국의 세금을 덴마크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이런 이유로 기본소득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더 적은 액수를 지급하고 소득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같습니다.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다 주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 보편 기본소득은 아니게 된다. 소득 기준으로 하위 50%에 해당한 사람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비용은 훨씬 더 감당 가능한 수준인 1.95조 달러가 된다. 하지만 대상 집단을 설정하고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갖는 모든 단점들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중산층의 도덕입니다. 그의 또래들이 다 그랬듯이 아비지트는 12살 때 오드리 헵번과 사랑에 빠졌다. 아비지트는 러너와 로이 콤비,
가로 열고요. 작사가 앨런 제이 러너와 작곡가 프레데릭 로이를 말하며 이들은 함께 여러 편의 유명한 뮤지컬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아비지트는 러너와 로이 콤비의 뮤지컬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를 보고 헵번을 알게 되었는데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 피그말리온을 번안한 이 영화에서 헵번은 여주인공 일라이자 두리틀을 연기했다. 당대의 버나드 쇼는 급진 좌파였다. 피그말리온에서 일라이자의 아버지 엘프리드는 딸을 보내는 대가로 5파운드를 요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철학적인 웅변을 한다. 나리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뭡니까? 네? 저는 그들이 말하는 무자격 빈민입니다. 그게 접니다. 이게 한 인간에게 무슨 의미일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중산층의 도덕과 늘 어긋나고 충돌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뭘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면 늘 똑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은 무자격자라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필요도 대부분의 자격 있는 과부들의 필요와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그 남편 한 명일 텐데 일주일에 6개의 자선급여를 받는 사람 말입니다. 저라고 구호 자격보다 뭐가 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보다 적게 먹지도 않고 술은 훨씬 더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아서 여운거리도 필요합니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는 노래나 악당 같은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에는 자격자나 무자격자나 돈이 똑같이 들어요. 중산층 도덕이 도대체 뭡니까?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는 핑계 아닙니까? 이 희곡의 배경인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빈민층의 삶은 너무나 힘겨웠다. 자선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술을 자제하고 검약적인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무엇보다 근면하게 일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구빈원에 보내졌다. 구빈원에서는 고된 노동이 강제되었고 남편과 아내가 떨어져 지내야 했다. 그나마 이들은 빚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빚을 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강제로 호주나 뉴질랜드로 보내졌다. 1898년에 작성된 런던 빈곤 지도는 몇몇 지역의 거주자들을 가장 낮은 계층, 포악하며 중범죄자들임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여기에서 그리 멀지 않다. 미국, 인도, 유럽에서 괜찮게 자리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지란 단어를 언급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은 꼭 있을 것이다. 복지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 good for nothing. 빅토리아 시대에 쓰이던 이 표현이 인도의 특정한 계층에게 아직도 많이 쓰인다 라고 부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복지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들이 되게 만든다고 우려하면서 말이다. 이들의 우려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을 주면 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술 마시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릴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기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성취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 전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핑곗거리라도 주어지면 곧바로 노동하기를 멈출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진다. 미국에선 1930년대에 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재앙이 닥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잠시나마 조금 나아졌다. 너무 많은 사람이 가난해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가까운 지인 중에 갑자기 빈곤층으로 떨어진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꼭 있었다. 존 스타인백의 소설에 나오는 먼지 폭풍이 일던 더스트 보울 지역을 벗어나 서부로 떠난 1930년대 오클라호마 촌뜨기들의 이야기는 고등학교 수업에 단골로 다뤄지던 주제였다.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가 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뉴딜을 기점으로 빈곤이 정부 개입을 통해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이 개념은 1960년대까지도 계속해서 널리 받아들여졌고 린드 B 존슨 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 선포로 정점에 올랐다. 하지만 성장이 둔화하고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빈곤과의 전쟁은 빈곤한 사람들과의 전쟁이 되었다. 로널드 레이건은 게으르고 사기꾼 기질이 있고 흑인이고
여성인 복지 여왕 이미지를 되풀이해서 상기시켰다. 시카고에 살던 린다 테일러라는 여성을 모델로 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4개의 복지 수상을 받고 있던 테일러는 $8,000를 사기친 혐의로 기소되었고 몇 년간 옥살이를 했다. 테일러가 받은 형량은 억만장자였던 자본주의 영웅 찰스 키팅이 레이건 시절의 유명한 금융부정 스캔들 로 받았던 형량보다 1년 반이나 더 길었다. 중간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찰스 키팅의 유명한 금융부정 스캔들은요, 이 스캔들에는 상원의원 5명 정도가 관여되어 있었는데 이들을 키팅 5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캔들과 관련된 저축대부조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납세자들의 돈 5천억 달러를 구제금융에 투입해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8,000 수령한 사기 혐의와 지금 이렇게 국가적 돈 5천억 달러 들어간 범죄가 형량이 거의 비슷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레이건 정부는 복지를 받는 대상자를 악마화, 사회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어 가난한 복지 수급자 이미지는 한 번 더 반전을 맞는다. 복지제도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도덕상의 문제를 가지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1986년에 레이건은 유명하게도 미국이 빈곤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으며 패배하게 된 원인은 바로 복지제도라고 말했다. 복지제도가 노동의욕을 저하하고 의존성을 심화시켰고 이것이 가족의 붕괴라는 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흑인과 백인 모두에서 가족의 붕괴가 복지수급자인 빈곤층에서 특히 두드러진 문제라고 말했다. 1986년 2월 15일에 어느 라디오 연설에서 레이건은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위험하게도 우리는 족쇄나 사슬만큼이나 벗어나기 어려운 영구적인 빈곤 문화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미국, 잃어버린 꿈과 위축된 삶의 미국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공감과 동정의 개념을 바탕으로 도입된 잘못된 복지정책이 그때까지 줄어들고 있었던 문제를 전국적인 비극이 되도록 키워버렸다는 점입니다. 1950년대부터 미국의 빈곤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회의 나라로서의 경이로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은 수백만 명에게 빈곤을 벗어나 번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4년에 그 유명한 빈곤과의 전쟁이 선포되면서 우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존성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때부터 빈곤이 줄기를 멈추고 오히려 악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빈곤과의 전쟁에서 빈곤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곤이 승리한 이유는 정부 프로그램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가난한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던 유대를 교란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복지제도가 일으키는 가장 사악한 효과는 가계를 부양하는 가장의 역할을 빼앗아 간다는 점일 것입니다. 정부 보조가 많은 주들에서는 가령 편모가 받을 수 있는 공공보조가 최저임금을 주는 일자리에서 일할 때 벌 수 있는 소득보다 훨씬 많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편모가 이 일을 그만두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 상당히 더 높은 수급액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내가 법적으로 아버지로 인정되지 않아야만 내 아이들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에게 이 정책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복지 규정에 따르면 10대 소녀가 임신을 할 경우 혼자 지낼 수 있는 아파트 하나를 얻을 자격이 됩니다. 의료, 식품, 의복도요. 이 소녀는 다음 조건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지의 비극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복지제도를 그것이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복지제도로부터 독립해서 할 수 있게 해주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할 때입니다. 꼼꼼히 살펴보면 여기에 담긴 불길한 주장은 모조리 논파된다. 복지가 출산율과 가족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는 책꽂이 여러 개를 채울 정도로 많은데 이 연구들의 압도적 다수가 그러한 영향은 있더라도 매우 작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레이건의 두려움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반증 근거가 있는데도 복지가 빈곤의 원인이며 의존성, 복지문화, 가족가치 해체를
가져온다는 개념, 그리고 이러한 개념과 인종을 암묵적으로 연결하는 인식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널리 퍼져 있다. 2018년 6월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빈곤 관련 프로그램의 개혁을 제안하는 연설을 했다. 연설은 녹화되었고 장막 뒤에서의 대통령의 솔직한 견해를 보여준다는 취지로 나중에 정부가 테이프를 공개했다. 마크롱과 레이건은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여기에서만큼은 마크롱도 레이건식 어조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는 현재 시스템이 실패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하면서 불과 1, 2분밖에 안 되는 녹화 시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6번이나 했다. 미국에선 1996년에 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서 개인 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부양아동 가족 부조를 빈곤가정 일시 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는데 여기에는 수급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또한 가난한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존해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확대되었는데 이 제도는 이미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조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가 미국의 3대 비현금 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그 다음에 영양보조 프로그램, 주택임대 보조의 수혜 대상 자격에 노동을 의무사항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리고 2018년 6월에는 아칸소주가 처음으로 메디케이드 수혜 성인, 즉 19세부터 49세에 대해 노동을 의무 조건으로 포함시켰다. 한 달에 80시간 이상 노동 혹은 그에 준하는 활동을 해야 메디케이드 대상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경제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논거는 빈곤과의 전쟁이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빈곤과의 전쟁은 대체로 종결되었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경제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조세정책과 현금 및 비현금 이전 정책을 포함한 안전망 구축이 미국에서 빈곤의 극적인 감소에 일조했다고 언급했다. 정확한 평가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들이 노동 연령대의 비장애인 성인들의 자립성을 줄이는 결과를 수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비현금 복지제도의 수급 조건에 노동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조치가 더욱 확대된다면 빈곤과의 싸움에서 달성해온 진보를 역행시킬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자립성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말로 사람들은 자신의 저녁 식사거리를 얻고 싶다면 일을 해야 했다. 그래야 그들이 잘못 속아 넘어가 미국의 노동윤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었다. 언제나 미국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었던 미국인들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일주일에 더 오랜 시간 일하고 1년에 더 많은 날을 일하도록 동기부여했던 노동윤리 말이다. 보고서는 물론 여기에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 다수가 게으름뱅이가 되고 7가지 제약 중 하나인 나태함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그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초창기 청교도들이 보았다면 박수갈채를 보냈을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청교도들은 현금을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도 동의를 표했을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좌우파가 모두 공유해온 감수성이다. 인도에서 최근에 좌파가 현금 프로그램보다 성공적으로 밀어붙인 의제는 현물 보조 프로그램인 전국 식량안보법 도입이었다. 2013년에 통과된 이 법은 인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 즉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매달 곡물을 현물로 5kg씩 보조하기로 되어 있다. 이집트에서는 2017년과 2018년에 식량 보조 프로그램에 850억 이집트 파운드, 약 49.5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이것은 GDP의 약 2%에 달하는 비용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라스트라, 전에는 라스킨이라고 불렀던 이 프로그램을 통해 3,300만 가구에 쌀을 분배한다. 곡물을 현물로 분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정부는 곡물을 수매하고 저장해야 하고 종종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운송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곡물 지원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 중 운송 및 저장이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프로그램이 염두에 두고 있는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수급자들이 정책이 의도한 적절한 가격에
실제로 무사히 공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2012년에 인도네시아의 라스킨 수급 대상 가구들은 받을 수 있는 양의 3분의 1밖에 못 받았고 공식 가격보다 40%나 비싸게 구매해야 했다. 인도 정부는 현재 현물 분배 프로그램을 직접 이전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물을 지급하지 않고 수급자의 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비용도 덜 들고 부패도 덜 취약하다는 것이 주된 논거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도 상당한데 대부분은 좌파 지식인들이 반대 여론을 이끌고 있다. 그중 한 명이 인도 전역에서 1200명 가구를 방문해 현금과 식량 중 어느 것을 선호한지를 물어보았는데 3분의 2가 식량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식량 분배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었던 주들, 주로 인도 남부에서 더욱 그랬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13%가 거래 비용을 꼽았다. 은행과 시장이 멀어서 현금을 받으면 그것을 다시 식량으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 즉 식량을 선호한다고 답한 사람의 3분의 1이 식량으로 받아야 현금을 받을 경우 돈을 다른 데 쓰고 싶은 유혹을 막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타밀나두주의 다르마푸리에 사는 한 응답자는 식량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응답자는 현금으로 10배를 준다 해도 나는 식량 배분 시스템이 더 좋을 것 같다며 물건은 낭비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스스로를 가치 절하하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려가 옳다고 입증해주는 데이터는 없다. 2014년 현재 119개의 개도국이 빈곤층을 위해 비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52개 국가는 조건부 현금 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총 10억 명이 이러한 프로그램 중 적어도 하나에 등록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들 대부분은 시행 초기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연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실험에서 드러난 매우 분명한 사실 하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을 주면 필요한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충동적으로 다 써버릴 것이라는 통념을 뒷받침하는 실증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현금 이전 프로그램으로 돈을 받게 된 사람들은 전체 지출 중 식품 소비에 쓴 비중이 증가했다. 즉 그들은 추가적인 돈이 생기자 전보다 식품에 더 많은 돈을 지출했을 뿐 아니라 전체 지출 중 식품에 쓴 돈의 비중도 증가했고 이에 따라 영양 상태가 좋아졌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현금 지급이 식품 지출을 줄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과 건강에 들어가는 지출도 증가했다. 현금 이전이 담배와 알코올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통념도 근거가 없었다. 또한 현물 분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현금 이전은 현물 분배에서와 마찬가지로 식품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도 돈을 술 등에 낭비하지 않았다. 현금을 무작위로 남성 또는 여성에게 분배해서 비교해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담배나 알코올에 비해 식품에 지출되는지는 돈을 남성에게 주었을 때나 여성에게 주었을 때나 차이가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여성에게 돈을 주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그렇게 하면 가정 내에서 권력 균형이 약간이나마 회복할 수 있고 여성이 자신이 보기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 집 밖의 일거리를 찾는 것 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성이 돈을 술 마시는데 다 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다. 네, 그 다음에 소제목이 뱀구덩이는 걱정하지 말자인데 이게 좀 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우리가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렇게 소득 분위에 따라서 현금 이전을 하고 있고 그게 현금 이전인지 현물 이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현물로 줬을 경우에 그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사람들은 현물을 받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된다. 왜냐하면 돈은 헛된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증적으로 해봤더니 돈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이 저자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